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전의 원투펀치 400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안티풋볼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때는 10일 UEFA 챔피언스 리그 클롭 대 시메온의 이슈가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아,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거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하셨어요? 정말 여러 가지 분분하게 막 싸우기도 하고 네티즌끼리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아니 제가 이 매치업이 그냥 대진표가 나왔을 네. 때 사실 이 매치업은 지난 한 5, 6년간 많은 세계의 축구 평론가들이 기다렸던 매치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클롭 감독과 시메오네 감독이 단 한 번도 뭐 같은 리그를 한 적도 없고 뭐 맞부딪힌 적도 이번 두 경기 전까지는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정말 많이 비교들을 해왔고 여러 평론가들이 그리고 21세기의 이제 축구 전술사를 기록할 때 21세기 지금 우리가 한 20년을 살았는데 약간 앞쪽에서의 라이벌리는 펩 과르디올라 대 조세 무리뉴 이것도 이제 스타일이 완전히 상반되지 않습니까? 를 얘기한다면 그 뒤쪽에 전술사적으로 중요한 이제 한 커플을 꼽는다면 위르겐 클롭과 디에고 시메오네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매치업 자체가 올 시즌 아틀레티코는 리그에서도 그냥 저냥 휘청휘청 네. 예전만큼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었죠. 맞아요. 근데 리버풀은 30년 만에 가장 최고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던 시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액면가로는 리버풀 우세. 모든 평론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시메오네가 여기서 클롭에게 2승을 해버렸어요. 아예 그냥 두 경기를 다 이겨버렸어요. 그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클롭 감독이 한마디를 한 게 있죠. 아틀레티코는 내가 보기에 퀄리티 높은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다. 그런데 왜 내려앉아서 그런 축구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왜 이런 축구를 얘기를 하는가? 했죠. 그 클롭 감독이 처음에 얘기할 때 어쨌든 아틀레티코는 퀄리티 선수 플레이어들을 보유한 팀이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걸 무작정 비하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발언이 나름 정순주 아나운서 말씀대로 일파만파가 됐어요. 그러면은 아틀레티코 스타일은 뭐 이건 축구가 아니란 거냐 인정 안 한다는 거냐 패장으로서 그게 할 말이냐 뭐 등등등등 그런 일이 있었죠. 네. 두 팀의 1, 2차전이 있었다면은 기자회견이 3차전이고 이 팬들의 이런 싸움이 4차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롭 감독이 얘기한 것은 아니 이 팀에는 코케, 사울, 요렌테 이런 선수들을 언급했죠. 네. 이런 훌륭한 선수들이 있는데 왜 두 줄 수비 내려서서 역습만 하느냐.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경기 보면서 저는 아무래도 첼시 팬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군요. 네, 2012년 바르셀로나죠. 네, 그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이었죠. 상황이 거의 똑같았어요. 지금 상황이랑 분위기도 똑같아요. 당시에 펩 가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가 디마테오의 첼시에 비해서 디마테오의 첼시는 당시에는 그렇게 우승 전력의 팀은 아니었어요. 객관적 전력에선 다 바르셀로나 우위를 펼칠 때 디마테오의 첼시는 이 경기에서 이기려면은 이런 전략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1차전 홈에서 수비 위주로 갔죠 무조건. 그러다가 결국은 바르셀로나는 무수한 찬스에서 결정적인 기회들을 날렸어요. 네. 역습 하나에서 드록바가 골을 넣었죠. 1차전 1대0으로 이기고 깜누로 2차전을 가서 2차전에 가서도 수비만 했죠. 첼시는. 수비만 하다가 두 방 얻어맞았죠. 그 사이에 존 테리는 퇴장을 당했고 첼시에. 그 상황에서 그 누구도 사실은 바르셀로나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지만 역습 한 방에서 하미레스가 골을 넣고 그리고 원정골 우선 법칙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죠. 첼시가 올라가는 상황으로. 그 상황에서 결국은 바르셀로나는 계속 몰아붙였지만 메시가 페널티킥도 골대를 맞히고 그냥 슈팅도 골대를 맞히고 무수하게 많은 찬스 잡았는데 그러다가 막판에 토레스한테 단독 찬스를 맞아서 토레스가 그냥 쐐기골을 넣어버렸죠. 이번에 모라타가 쐐기골 넣은 거죠. 똑같아요. 토레타네요. 네. PPL 아닌가? 결국은 결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아름다운 축구를 지향해요. 아름답게 축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버풀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수비가 그렇게 완전 철옹성처럼 탄탄했나요? 전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리버풀도 무수히 많은 찬스를 잡았어요. 1차전에서도 그랬고 2차전에서도 골대 불운도 있었죠. 골대도 결정적인 헤딩이 골대 맞고 나오고 또 살라가 너무 힘이 들어가서 결정적인 찬스에서 슈팅이 빗나가고 결국은 본인들이 한 골밖에 못 넣고 그걸 연장으로 끌고 가게 됐고 그 상황에서 아드리안 키퍼의 실책이 나왔고
본인들이 분위기를 다 만든 거예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완전히 상대에게 진짜 슈팅 찬스도 많이 주지 않고 철옹성같이 수비를 예전처럼 단단하게 하지를 못했어요. 많은 찬스를 허용했고 리버풀은 좋은 경기를 했어요. 압도적으로. 하지만 결과는 본인들이 결정적인 찬스를 미스를 했고 본인들이 실책을 했고 그래서 실점을 내줬고 막판에는 쐐기골까지 맞았죠. 연장 가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결과론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클롭 감독이 얘기를 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본인들이 자초한 거다. 네. 최근 현대 축구에서의 안티풋볼에 대한 기준은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사람들이 축구라는 이 스포츠 자체가 엔터테인먼트이자 서비스업이잖아요. 팬들에게 멋진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사실 팬들은 사람마다 멋진 축구, 멋진 퍼포먼스는 주관적인 부분이거든요. 다. 또 어떻게 보면은 팬의 입장이 다들 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팬들 같은 경우. 그 입장에서 우리 현실에 맞게 지금 전략을 잘 짜서 우리가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선수들이 하나가 돼서 조직적인 수비와 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그것을 또 보는 그런 것도 하나의 멋진 축구를 보는 하나의 감상의 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티풋볼이라는 개념은 그건 주관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결과론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안티풋볼이라는 게 사실 수비 위주의 축구를 좀 비꼬는 용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또 클롭 감독이 그렇게 왜 내려앉냐 이랬더니 시메오네 감독은 영혼을 담은 축구였다. 나는 이기기 위해 영혼을 담았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좀 장현님의 말하고 좀 맞다고 해야 될까요? 수비 축구가 좀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수비 축구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일단 시메오네 감독이 이번 썰전에서는 팬들의 영혼을 많이 얻었어요. 네. 팬들의 지지를 많이 얻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말도 일단 멋있었잖아요. 네. 혼을 담은 축구. 거기에 이제 시메오네 감독이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덧붙여줬죠. 연장전에서까지도 원정골 우선을 따지는 게 과연 옳은 거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네. 연장 그러니까 가서. 대회에 따라서 90분까지 두 경기만 따지는 대회가 있고 아니면 90분에서 연장까지 따지는 대회가 있고 이제 세 개의 대회들이 그 원정골 우선에 대한 관점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시메오네 감독이 그 얘기를 해준 거죠. 리버풀이 저 원정골 우선 때문에 우리한테 한 골 먹은 다음부터는 굉장히 고생했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UEFA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까지 해줌으로써 네. 썰전에서 시메오네 감독이 이겼어요. 네. 제가 생각해도 상대에 대한 매너 엄청난 있는. 덕담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떠나서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구를 하는 옳은 방식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풋볼과 안티풋볼 혹은 공격 지향적이고 주도적인 축구 그리고 반대로 이제 수비 지향적이면서 역습을 노리면서 주도적이라기보다는 상대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반응하는 반응형 축구 이거에 대한 논쟁은 축구 역사 지금 100년 동안 사실은 계속 있어온 논쟁이고 제가 감수한 책 중에 그 논쟁을 가지고 책으로 나와 있는 작품이 좌익 축구, 우익 축구라는 책이 있어요. 네, 제가 제 책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저자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요. 그 말을 한 유명한 명장이 한 명 있어요. 세사르 루이스 메노티. 메노티. 1978년 아르헨티나 감독이자 바르셀로나. 네. 그렇죠. 아르헨티나를 이끌고 아르헨티나에게 첫 번째 월드컵 우승을 이제 물론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약간 좌익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좌익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축구를 레프트 윙 축구라고 일컬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축구와 반하는 축구를 라이트 윙 축구라고. 근데 새는 두 개의 날개로 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좌익, 우익. 78년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 독재자가 그 좌익의 선봉장 메노티를 진짜 안티풋볼로 만들어 버렸죠. 막 폭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건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 이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축구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노티 감독이 얘기했을 때 그 좌익 축구라는 건 뭐냐면 축구는 장 의원님 말씀대로 엔터테인먼트를 줘야 되고 축구 왜 해? 사람들이 즐거우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하는 사람도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사람도 즐겁고 보는 사람도 즐거우려면 축구는 점유도 많이 하는 게 좋고 창의적인, 창조적인 플레이가 많이 나와야 되고 될 수 있으면 공격을 해야지. 그래야 재밌지. 메노티 감독이 얘기한 그 좌익과 우익의 그 분류법에서 나는 무조건 좌익 축구를 사랑해. 라고 자기가 그 분이 한 말이에요. 근데
이 아르헨티나에서부터 이제 그 메노티에 대한 반대 기류가 이제 바로 형성이 되는데 뭐냐면 아르헨티나가 78년 월드컵을 우승하고 그 다음에 마라도나가 원맨쇼 했다고 그러는 86년 월드컵을 우승하잖아요. 86년에 아르헨티나 감독은 카를로스 빌라르도라는 감독이 있었는데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요거를 이제 좌익 축구, 우익 축구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메노티즘, 빌라르디즘, 메노티즘과 빌라르디즘이 아르헨티나의 여태까지의 축구를 형성해온 두 축이에요. 빌라르도 감독은 그 마라도나 원맨을 살리고 나머지는 다 견고한 축구를 하고 최대한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팀을 운영해가지고 우승을 시켰고 네. 그리고 그게 더 심화된 대회가 언제냐면은 90년 월드컵이에요. 장 의원님도 좋아하시는 90년 월드컵. 90년 월드컵에서 빌라르도 감독이 여전히 아르헨티나 지휘봉을 잡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승팀의 서독은 프란츠 베켄바워 감독이었죠. 베켄바워 감독도 86년에 이제 준우승했다가 90년에는 우승하게 됩니다만 아르헨티나가 사실은 결승까지 올 수 있는 팀이 아니에요. 네. 아르헨티나가 그 결승까지 모든 그 대회 통틀어서 몇 골 넣냐면은 딱 5골 넣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빌라르도 감독의 극단적인 실용주의 수비 실용주의. 축구가 86년보다 더 심했는데 그래도 그 당시 전력으로서는 정말 망회의 소득이었죠. 아르헨티나가 준우승한 거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 이제 빌라르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메노티와 빌라르도는 우리가 공격 축구, 수비 축구를 얘기할 때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원조 논쟁격으로 항상 등장하는 이름들이고요. 그런데 예전부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상대방 그 수비 축구나 반응적인 축구를 하는 팀을 가지고 안티풋볼로 몰아가서는 좀 곤란하다. 이거는 축구가 아니야. 뭐 축구를 제대로 하는 방식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 거는 저는 그거는 사실은 역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축구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발전은 항상 수비 전술이 발달하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항마로서 공격 전술이 발전하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축구 역사가 흘러왔어요. 그런데 축구의 발전이 그런데 그럼 수비 전술에도 상당히 그 지분이 있는데 채택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 지분을 무시하고 이런 거는 축구가 아니야라고 얘기하면은 오히려 축구의 발전 과정 자체를 저는 그거는 무시하는 얘기처럼 들려서 뭐 옳은 방식, 그른 방식 이런 식의 이분법은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예. 그러니까